오늘 후보님께서 직접 층간소음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그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아픔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층간 소음이 사실상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겪지 않은 아파트 거주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드러난 통계나 사건, 사고보다는 훨씬 더 광범한 층간소음 피해와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생활 불편함과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가적인 책무고 또 모든 과학기술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대통령이 층간소음까지 챙기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광범한 시민 생활, 서민들 생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국내 기술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뿌리를 뽑고 끝장을 내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과 모든 것이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제 김문수가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보유 우수 기술인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이기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 문제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중간소음을 경험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개별 소송과 같은 수단 외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 인증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하게 현장에서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말씀. 채널의 지점 어제 토론회 처음 가지셨는데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다 한덕수 대통령과대행이랑 연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도 처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다른 후보를 바로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후보님들도 다 아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해내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우리가 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뭉쳐야만 이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타 모든 부분이 뭉쳐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내고 또 저도 이기지 않으면 사실 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존폐 기로에 쌓일 것이다. 오늘도 딱 많은 그 지표 발표에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 역사상으로는 최장의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만 되면 다행인데 더 하강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또 실물 기업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구조적 저성장, 침체, 마이너스 성장 이걸 극복하기에는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정신을 차리고 또 경제인들도 그 분발하고 정치인들이 기업을 더 이상 외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업을 못 살리고 기업을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걸 더 감옥에도 집어넣고 더 계속 그 부과를 하는 법을 만들고 상법을 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하라, 근로기준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노조 이야기만 계속 듣는데 이거 안 됩니다. 기업한 사람이 누가 있으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일자리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보다도 가장 반기업적인 사람. 그 사람 지금까지 해온 건 모든 양자 반도체 특별법 그 근로시간 연장을 조금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 독특한 그런 반기업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우리 생각할 때는 누구라 하더라도 합쳐가지고 이겨야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확실하고 다른 분들도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정책 관련 질문 없어요. 먼저 정책 첨단소 있으면 합시다. 그다음에 첨단소. 정치. 예, 저쪽으로 하고 예, 뉴스팀 이화영 기자입니다. 정책 질문인데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바닥재만 깐다는 건지 아니면 벽면이나 다 같이 넣는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는 고성능 바닥재라는 게 있고요. 천장에 붙이는 천장형 흡음재라는 게 있습니다. 벽면까지는 하면 뭐 좋지만 비용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예산 문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고성능 바닥재를 까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술은 지금 뭐 다 개발돼 있다. 그렇지만 비용을 감안할 때 고성능 바닥재를 까는 것으로 하고 신축에 고성능 바닥재를 깔 경우에 25.7평 국평 국민 평형 국민 주택 규모 평형으로 할 때에 140만 원이 추가로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때에 따라서 아파트 전체 뭐 분양 가격이 싼 거는 2억, 비싼 거는 뭐 10억도 하는데 25.7평에 140이면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은 별 문제 없는 방금 생각한 것 같은데 기축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도덕적으로 심하잖아요. 신축보다. 그럼 기축 그런 데를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럼 살고 있던 사람 이사 갈 때 그때 고치면 되는데 이사 갈 때도 층간소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그럼 살던 중에 어떻게 고치냐. 좀 이상 문제라든지 그 하루 만에 공사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축 층간소음주택 시공에 대해서는 이상 문제, 또 아래층의 동의 문제 이런 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신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완전히 할 수 있는 거고 기축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세가 아까 누겠다 이런 건데 재산세가 액수가 보통 보면 시공비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기축 문제도 케이스마다 다르는데 최대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세제사업을 지원하든지 의무화시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요거 마치고 그다음에 기타 질문. 정책 질문하실 기자분들 층간소음 관계 정책 기자, 예, 정책 질문. 네. 저 아시안투데이 권혜준 기자입니다. LH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의무화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LH 측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전면 적용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후보님 공약은 이해되고 확대를 더 하시는 공약인지. 법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이걸 아파트에 인허가 할 때 층간소음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반드시 그걸 의무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워낙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파트가 작은 공동주택 작은 거라든지 그렇게 유명한 시공사가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화가 다 하는 거 아니냐, LH 정도는 다 하지 않나 이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많은 다른 또 업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민생 서민들의 생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시스템 기반입니다. 아파트에만 적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쪽까지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에 적용하려고 공동주택법에 규정을 해서 아파트에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결과를 보고 다세대 주택 같은 건 아무래도 아무리 140만이라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도 하고 결과를 봐서 확대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정치적인 다른 질문을 있으시죠?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희숙 여의도 여행 원장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이러면서 사죄를 했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 어제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후보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당내에서 윤희숙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든지 당내 다른 비판, 어제 제가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당은 굉장히 폭이 넓고 아주 목명로와 같이 모든 다양한 분들이 다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이 우리 국민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 윤희숙 의원보다 훨씬 제가 센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입니다. 다 이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하나의 목소리, 당론에 일치하는 목소리, 또는 뭐 다수 주류만 목소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아주 다양한데 윤희숙 원장 목소리에 대해서도 뭐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좋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 당은 살아야 된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좀 우리가 나라에 죄를 짓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간절한 목소리가 어제 윤희숙 원장의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지 그 자체가 뭐 당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잔탄 반탄으로 깨져가 지금 당이 깨질 것이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뭐 적당하게 입을 덮어서 맛있는 거 나눠 먹자는 당 아니냐. 뭐 그런 당은 사실 역사에서 사라져 있지만 우리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이웃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지 우리만 먹자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또 뭐 잡아놓고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한동훈 후보도 똑같지 않냐. 한동훈 후보도 뭐 삼성도 이재용도 잡아놓고 최태웅이 잡아놓고 뭐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기업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런 분들도 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 이 큰 바다와 같이 모든 다른 목소리, 탕류 뭐 이런 것들을 안고 가면서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것이 국민의 힘의 기상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그런 그래서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당론이 이런 거 하고 상관없어. 어제 윤희숙 원장이 사과는 당이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당직자가 처음으로 사과를 한 데서 의미가 있는 건데 후보님도 이런 차원에서 그때도 당시 국무위원이고 하셨으니까 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과라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무엇이 사과냐 이런데 윤희숙 원장도 뭐 자기가 계엄한 것도 아니고 또 윤희숙 원장이 무슨 탄핵에 대해서 뭐또 책임 인사는 아니지만 사과를 했는데 당시 또 후보하면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탄핵에 대해서나 계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래 계엄은 문제가 있었으니 사과하자, 탄핵이 됐으니까 사과하자 이렇게 간단한 OX 문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뭐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한일회담 만대 시위 때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학교는 휴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불구하고 휴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제가 기억이 아주 선명한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인 데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도도하게 흘러갔는데 그 핵심이 그 다양성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단순히 동그라미 곱게 치는 이런 것은 공산당식이죠. 흑백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어떤 경우에 맞춰서 이걸 다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과 탄핵에 대해서도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저지른 줄탄핵 그리고 입법 독재 뭐 걸핏하면 특검법 만들고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포 구석구석에 없던 신기록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이게 전 세계 의회가 이런 의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입법 독재 이것이 이제 다시 대통령까지 정하게해서 행정부 독재로까지 나가고자 하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국민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인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개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막아내셨다고 저는 뭐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수단이 개헌밖에 없었는가? 적절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과정에 볼 때 지금 민주당은 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다. 경선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민주입니까? 우리가 민주입니까? 그쪽이 민주입니까? 그 민주가 뭐가 민주냐? 민주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도 되고 평소한테 막 욕해도 되고 그냥 비리 부정 막 해도 되고 자기 측근이 다 의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아무리 받아도 고개 쳐들고 다니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하고
이게 민주입니까? 하는 기분이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정말로 민주가 뭐가 민주냐. 저도 민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감옥도 가고 뭐 온갖 걸 다 겪고 고문도 저만큼 당한 사람 없으면 그러나 민주가 무엇이 민주냐. 민주가 정직해야죠. 민주가 정말 깨끗하고 민주는 모든 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지. 거짓말식이고 멀쩡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모든 건수만 있으면 개발 비리부터 모든 비리를 하고 측근이 다 감옥 가고 구속되고 북한에 돈 갖다 준다고 감옥 가고 이게 민주입니까? 왜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세워야 된다. 민주 하지만 진짜 민주를 해야 된다. 그 자유민주입니다. 민주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 이런 것인데 뭐 윤희수 우리 원장 말씀하시는 것도 뭐 나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당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치열한 논쟁과 국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뭐냐?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봐왔습니다. 왜 계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저한테 요즘도 선거하는데도 제가 부정 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거판에. 저는 뭐 제가 이 말씀 다 드리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선거법이 저만큼 지킨 사람 없습니다. 만약 누가 이러한 걸 해서 돈을 좀 받아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받습니다. 왜? 법이 그거 안 되게 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뭐 계엄 한번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사과하고 뭐 계속 가자. 근데 사과 당연히 할 때 돼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무총리 부르다 놓고 또 우리 강요들 부르다 놓고 내각에다가 고개 숙여라 고함 지르고 이게 입장 태어나지 그거는 뭐 정상적인 의전이 아닙니다. 국회가 지금 정상입니까? 저는 국회가 이런 국회는 전 세계 역사상 없는 이거 완전 잘못된 국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사과 하나도 안 하고 또 우리는 계속 사과해라. 그것도 맞지 않아. 그런데 남이 사과 안 한다고 제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법과 도덕과 윤리와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염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말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존의 어떤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고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던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학 교과서나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는 이 위기와 침체와 저성장의 구조적인 틀에 갇혀서도 우리는 이게 다 깨고 일어설 수 있는 국민의 무궁무진한 저력과 경험과 우리의 힘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올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힘찬 우리 희망과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 계속 잘 전해주시고 외쳐주시면 저희들에서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